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묘영이의 출발 새아침. 노영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열고 있습니다. 오늘 3부 정말 꽉꽉꽉꽉 채워서 준비했는데요. WTO 개발도상국 우리가 포기한 이후에 후폭풍이 거세죠. 잠시 후 경제 박뉴스에서 자세히 알아볼 거고요. 주말 사이에 나온 지진 소식, 이슬람 급진주의 테러 세력 IS의 수장이 사망했다는 소식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의견 주십시오. 방송 중에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채팅창 지금 열었습니다. 우리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WTO 개발도상국 특혜를 더는 주장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이후에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지난해 30, 50 클럽, 국민소득 $10,000, 그리고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가운데 세계 7번째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제 개발도상국이 아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왜 이 논란이냐? 왜 하필 이 타이밍이냐?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갑질 때문인데요. 이 자신의 지지 기반 산벨트라고 하는 미국 농민들한테 어떻게든 활로를 좀 터지기 위해서입니다. 중국과의 농산물 협상이 지지부진하던 지난 7월 26일이었습니다. 이 WTO 개도국 아래, 개도국이라는 우산 아래 숨어서 혜택을 받는 국가 리스트 11개를 꼽았는데, 네. 여기에 중국뿐 아니라 한국도 포함이 됐습니다. 90일 동안 행정명령 D-Day가 바로 지난 10월 23일이었죠. 정부가 고심 끝에 더 이상 개도국 지위 주장을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정부는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왜 그러느냐? 미국이 다음 달 이 수입산 자동차에 대해서 25% 추가 관세 부과할 예정이고요. 당장 방위비 분담금 협상, 더 나아가서는 환율 조작국 지정 등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다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는 지난 24년간 유지되어 왔던 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게 되면 이 농업 부분의 타격이 좀 우려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개도국 지위를 잃을 경우 우리 정부는 더 이상 수입산 농축산물에 대해서 관세 부과나 국내 농가에 대해서 지급되는 보조금도 절반 이하로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런 이유로 농민들은 통상주권, 식량주권 빼앗긴 결정이다 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중장기적으로 그러면 식량 안보 차원에서 국내 농업 발전을 위한 해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다행히 당장 우리나라가 받아온 농업 분야 혜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WTO 내 농업 부분을 논의하고 있는 도하 개발 어젠다 협상은 지난 2008년 결렬된 이후에 10년 넘게 중단된 상태죠. 이 도하 개발 어젠다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는 한국이 누리고 있는 농업 분야 혜택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런 점도 정부가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안에서 한몫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문제일 뿐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선진국으로 해야 될 의무를 늘려가되 갑작스런 충격을 좀 고려해야겠죠. 쌀과 같은 민간 품목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별도 협상을 진행해야 하고요. 또 농업 정책에 대한 발상의 전환도 필요합니다. 그동안 농업 정책은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하고 농가 소득을 보존하는 데 집중해왔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식량 안보 차원에서 특화된 작물로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해야 하는데요. 이 빗장 풀린 외국 농산물과 경쟁에도 지치지 않도록 고부가가치 농작물을 개발하고 집중 양성하는 방법만이 우리 농업이 살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잠시만요. 어제 저녁에 경남 지역에 계셨던 분들 중에서는
놀랐던 분들이 꽤 있다고 해요. 경남 창녕에서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을 한 건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문제는 이쪽 부근에서 계속해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다는 거죠. 전문가와 함께 경남 지역 지진 발생 가능성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홍태경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학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저는 못 느꼈습니다만은 어제 경남 창녕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고 규모가 3.4였다 이러던데요.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의 지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 이 정도는 뭐 건물에 피해를 일으킬 만한 정도의 규모는 아닌데요. 네. 진앙지에서는 우리가 그 진도라고 하는데요. 네. 그 피해 정도로 나타내는 땅의 흔들림 정도나 피해 정도를 나타내는 진도로는 4. 그래서 진앙지로부터 한 40km 반경 정도가 진도 3 이상이 되는데요. 진도 3이면은 사람들이 민감한 사람이라면 땅의 흔들림을 느낄 수 있을 정도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지진이 발생한 지역 한 반경 40km 내의 사람들은 아마도 땅의 흔들림을 느끼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창원, 김해, 거제, 함안 이런 곳에서 나 진동 느꼈어요. 이런 신고가 계속 들어왔다는 건데요. 왜 이런 지진이 계속 이쪽 동네에서 많이 나오나요? 예, 사실 이 지역은 그렇게 그간에는 지진이 많이 보고된 지역은 아닙니다. 네. 이 동남권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이 동남권 지역에서는 지진 발생 빈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교적 높은 편이긴 하지만 특별히 창녕 일대에서는 그동안에는 지진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 경주 지진이라든가 포항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그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주변에 다시 쌓여지게 되는데 네. 바로 이 창녕이나 이 밀양 이 일대로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전달이 된 걸로 계산이 됩니다. 실제로 포항 지진이라든가 경주 지진 이후로 이 해당 지역으로 지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들이 관측이 되고 있고요. 네. 이 창녕 지진도 그 중에 하나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좀 걱정되는 게 이번 지진으로 피해는 없었다고는 하지만 그럼 앞으로도 없을 것이냐, 혹시 더 큰 지진이 발생하는 건 아니냐 이런 걱정이 아니겠습니까? 예, 이 동남권 지역은 우리나라에서도 단층이 굉장히 많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지표에 드러나 있는 단층들이 꽤 많은데, 네. 하지만 활성 단층이라고 하는 단층으로 판단되는 것은 그 중에 굉장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번 지진이 발생한 지역에는 자인 단층이라고 하는 단층이 지나가지만 이 단층은 활성 단층으로 아직 평가되지 않은 단층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지진이 발생한 단층은 지하 11km에서 발생한 이번 지진이 일으킨 단층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어떠한 단층이 아닐까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해당 지역에서 또 다른 지진들이 발생한 여력은 여전히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경주 지진이나 포항 지진의 여파가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는 각별한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가 너무 무식해서 죄송해서 질문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는데 단층이 정확히 뭡니까? 예, 단층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 쪼개진 곳을 쉽게 얘기하면 단층이라고 합니다. 네. 이 땅 속에 에너지가 쌓이게 되면은 땅은 결국 견디지 못하고 쪼개지게 되는데요. 그 쪼개진 곳을 단층이라 하고 그 쪼개지는 현상을 지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을 하면 곧 단층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하지만 단층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지진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과거에 그곳에 지진이 발생했다는 얘기인 것이지 앞으로 발생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활성 단층과 비활성 단층을 구분하는 이유는 아주 수십만 년 전에는 활동하더라도 지금에 와서는 활동 안 하는 단층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에도 활동하는 단층만을 특별히 콕 집어서 얘기하는 그 측면에서 활성 단층이라는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활성 단층이 있으면 지진 발생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활성 단층으로 지표에서 판단되는 것들이 만약 확인된다면 해당 지역에서는 언젠가는 지진이 발생한다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그럼 너무 불안할 것 같은데요. 이런 그 단층 발생, 단층으로 인한 지진 발생 이거를 대비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돼 있나요? 예, 지금 경주 지진 이후로 한반도 전역에 대한 단층 조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금 진행이 되어 있고 지질자원연구원 등을 이제 통합을 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네. 현재 주로 이 동남권 일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후에는 이제 수도권 일대로 이제 진행이 되고 그 후로 이제 충청권으로 계속 연쇄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앞으로 15년 이상 진행될 아주 대규모 과제가 되겠습니다.
15년 이상 앞으로도 예. 계속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택의 연세대학교 지구 시스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어제 지진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젯밤 10시에 백악관이 또 깜짝 발표를 했어요. 이슬람 급진 무장 세력 IS 지도자인 알바그다디가 사망했다 이런 소식이었는데요. 전 세계를 테러 공포로 떨게 했던 IS 이제는 소멸하는 걸까요?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분쟁 지역 전문 PD 김영미 PD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PD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 이 사람은 IS의 수괴였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네, 원래 이름은 한 34자 정도 되고요. 34자요? 네, 저도 다 못 외울 정도로 엄청 긴 이름이고요. 네네. 아부 바크르는 7세기에 있었던 최초의 칼리프 이름이고, 알바그다디는 바그다드에서 온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름이 아니고 가명입니다. 원래는 이 사람이 이라크 국적이고, 바그다드 대학 출신의 이슬람 철학? 그걸 가지고 이제 박사학위를 받은 이슬람 학자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IS의 지도자, 이게 되기 전에는 사람들한테 이제 조용한 이슬람 학자, 그렇게 알려졌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사실은 상당히 대단한 게, 원래 IS가 뭐 나라도 사실 아니지만 본인들을 이슬람 국가라고 칭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국가라는 형태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결과적으로 어떤 영향력이 막강하다 이런 건데, IS에서 알바그다디 이 사람의 역할이나 힘은 어떤 건가요, 그러면? 네, 원래는 그렇게 그냥 평범한 이슬람 학자 출신인데, 네. 이 사람이 쉽게 말해서 이런 이슬람 국가라는 테러 집단을 만들 수 있었던 거는 2004년도에 그 미군에 의해서 잡혀가면서부터입니다. 우리가 보통 범죄자들이 범죄 유형이나 이런 거 배울 때 교도소에서 많이 네네.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교도소로 끌려갔다가 이 사람이 이제 분류되기는 아주 악질 그런 테러리스트로 분류되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도소에서 자유롭게 사람들과 만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 교류를 했는데, 그때 만난 사람들이 일명 이제 테러에 좀 발 담근 사람들이 많았고, 또 전에 사담 후세인 시절에 그 군인 출신들, 뭐 장군들 이런 사람들을 거기서 많이 만난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갔다 오고 나서 이 사람이 많이 변했고, 그때 이제 알자카위라는 어떤 그때 당시 알카에다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이 사람이 자연스럽게 권력 승계를 받는 듯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IS의 기반이 되는 이라크 안에서 그런 테러 집단의 리더십으로 이제 계속 부상하기 시작했고요. 이 사람이 자신을 이제 칼리프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최초의 칼리프 이름을 갖다 댐으로써 자기가 정통 선지자 무함마드의 적자 같은 느낌을 좀 주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자기가 아무리 잘났다고 한들 주위에서 추종하는 세력들이 생기면 그게 권력이 되기 때문에 네. 당시 이제 반미 감정 막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테러 단체라 하더라도 합류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힘을 정말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였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교도소는 교화의 장소여야 되는데 오히려 교도소에 가서 이런 범죄와 관련된 힘을 모으고 기술을 배워서 내가 태조 이상계다 이렇게 선언한 셈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참 잠재력이 많은 조용한 이슬람의 학자가 이렇게 엄청난 수괴가 될 수도 있는군요. 자, 그래서 좀 좋습니다. 결국 더 중요한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이 IS가 소멸이 되고 나면 중동발 테러 위협이 이제 멈출 것인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IS가 이제 한동안 악명을 떨쳤고 그래서 지도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분열될 거는 사실인데요. 네네. 사실 알카에다가 2001년도 처음에 이제 아프가니스탄 전쟁 날 때 당시 알카에다가 굉장히 제일 큰 이슬람 무장 단체, 테러리스트 단체 뭐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알카에다가 사라진 빈라덴이 사망한들 IS는 생겨났기 때문에 사실 알카에다보다는 IS는 좀 업그레이드 버전이거든요. 사실은 네. 그 국가를 만든다라는 게 좀 다른 버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치킨집 같은 경우 처음에는 이제 옛날 통닭 같은 걸로도 팔렸지만 네. 그 다음에 조금 약간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나오면 뭐 간장도 넣고 그 다음에 뭐 파닭 뭐 이렇게도 하고 치킨집으로 치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사람들이 종교적인 것들을 앞장 세워서 그 무장 투쟁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과 돈을 모으기는 했지만 사실 이게 비즈니스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약간 이슬람에 대해서 과격한 생각을 갖고 있는 무장 투쟁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종교를 치면 사이비 약간 그런 건데 네. 그런 사람들을 빠르게 흡수하려면 어떤 코드가 있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그런 코드가 다른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IS가 역사 속으로 소멸된다 한들 그쪽을 원하는 약간 사이비적인 걸 원하는 그런 이슬람 세력이 있는 한은 또 다른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들이 또 생겨날 거고 그래서 이슬람 무장단체들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라졌다 하더라도 결국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조직이나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앞으로 뭐 이게 종식될 거다라는 말은 함부로 할 수는 없겠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은요, 이제 이 사람이 사실 죽게 된 이유가 폭탄 조끼를 스스로 터뜨려서 자살 테러를 한 거잖아요. 자기네들 말에 의하면 순교를 한 건데, 이것 때문에 더 자극을 하고, 추종자들이 좀 더 늘어나고 이럴 수도 있는 건가요? 원래 이 알바그다디가 이라크에서 세력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반미 감정을 기반으로 한 것들이었거든요. 네네. 사람들에게 반미 투쟁, 마치 총을 들고 이슬람 전사로서 나가서 미국과 당당하게 싸우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이 먹혔던 건데, 그러니까 본인 끝까지 미군에 체포돼서 어디 뭐 교도소 같은데 다시 끌려가지 않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순교 형식으로 네. 죽을 수 있는 걸 선택한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추종하는 세력보다는 중동이나 아프리카 쪽에 퍼져 있는 미국이나 뭐 그런 반미 감정들, 네. 그러니까 반이슬람 세력에 대한 어떤 잘못된 감정들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 모으는 세력들이 나타나겠죠. 근데 원래 이슬람 종교는 굉장히 자비로움, 그다음에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이슬람 무장 세력들이 이제 막 이렇게 뉴스에 오르내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슬람을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이제 사이비 종교 이름이 유명한 거지 기독교 전체를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세력들은 계속 나타날 거지만 조기에 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인식을 바로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미 분쟁지역 전문 PD와 함께했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지난해 환자가 휘두른 흉기의 담당 의사였던 임세원 교수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임세원법이 지난 4월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기도 했는데요. 지난 24일 서울 노원구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담당 의사, 정형외과 의사죠.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손가락을 절단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형외과 의사들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손가락을 절단시켰다?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안을 만들어도 반복되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 원인과 해결책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백종호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을 한 겁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안전하다 진료실에서 의료인을 향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임세원법이 있으면 뭐하냐 이런 얘기인데요. 우선 어떻습니까, 교수님 심정이나 이런 것들은? 네, 의료 현장이 사람을 살리는 곳인데 네. 이런 이제 끔찍한 사고가 또 발생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 임세원 교수의 안타까운 사건 이후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의료 현장의 안전을 위한 여러 대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또 네. 이렇게 발생하니까 허탈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의사 선생님들은 사람들의 생명이나 목숨을 이렇게 살린다, 이걸 정말 본인들의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기본으로 하는 것인데 오히려 그렇게 도와준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당한다는 것은 상당히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임세원법 발의에 백 교수님도 많이 노력을 하셨고 의료법 개정이라는 성과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이런 일이 이제 사실 저희만 겪은 일은 아니고요. 네네. 의료 현장이 이제 극도의 스트레스가 높은 곳입니다. 이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병원 내 의료진의 안전에 이런 심각한 사고가 8, 90년대부터 여러 차례 발생해 왔고요. 네. 이게 영국에서 1999년에 의료인 폭력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발표한 후에 오히려 그 신고가 역설적으로 급격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예, 사실 국내에서도 이게 알려지지 않은 사고도 매우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의료인으로서 현장에서 이제 진료를 하거나 이러다 보면 뭐 원망을 하는 환자들도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네네. 위험성도 조금 느끼기도 하시고 그럴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성이 있을까요? 이게 물론 고 임세원 교수 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급성 정신 증상에 의한 것이었고요. 네. 또 어떤 수술이라든지 의료 행위의 결과에 대한 다툼이나 분쟁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임세원법의 하나로 이제 의료인 폭력에 대한 가중처벌 관련 내용이 개정이 되고 또 정부가 이제 병원급의 비상벨, 비상문, 또 보안 인력의 배치를 의무화하는 대책을 내놓았는데, 네. 이게 아직 시행규칙의 개정령이 이제 비용 측정 등의 문제로 멈춰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변화는 체감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가 된 이 가해자가 왜 이런 짓을 저질렀냐 물어보니까 지난번에 자기가 수술받은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화가 나서 그랬다, 뭐 이제 이런 얘기 아니었습니까? 제가 언론에서 접하기에는 이제 장애 진단과 관련된 문제로, 환자의 기대보다는 못 미쳤다고, 이런 소식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수술을 받고 나서 장애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생각했던 네. 것보다는 원하지 않는 종류의 그 낮은 장애 등급이 나와서 화가 났다, 이런 얘기였군요. 네. 그런데 지금 좀 전에 그 임세원법 얘기하셨습니다만은 사실 임세원법이 뭔지 사람들이 정확히 알지 못하기도 하고요. 또 임세원법이 있다고 해서 뭐가 달라졌는지는 난 정말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사실 임세원법으로 올라온 법안이 한 30개 정도가 됐습니다. 30개나 됐었습니까? 예. 그건 의료 환경의 안전에 대한 거, 정신건강에 대한 것들,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이제 통과된 것들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법의 개정으로 의료인에 대한 폭력에 대해 가중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이 통과가 되고, 정신응급센터나 이런 다른 법들도 통과된 바는 있습니다. 그랬군요. 이제 그런 식으로는 됐지만 아직까지는 실감하거나 체감하지는 못할 정도다, 이런 얘기신 거네요. 그런데 제가 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이겁니다. 임세원 교수가 사실은 환자로부터 그렇게 공격을 당해서 비명에 가신 건데 의사자 인정을 못 받았다예요?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네. 사실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의사상자 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네. 거기서는 좀 더 적극적인 구조행위의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그 상황은 참 예외적이지만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는 증상에 의해서 환자의 공격을 받을 때 몸을 부딪혀 말릴 수는 없는 직업이거든요. 네. 피하라는 것이 윤리로 교육받는데, 근데 이제 동료 간호사님이 공격받는 상황에서 네. 이제 뒤를 돌아서서 이제 멈추고 대피를 지시했고, 그 소리가 이제 가해자에게 공격하는 신호가 됐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더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임세영 교수 같은 경우는 본인이 도망가면은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간호사들을 먼저 구원을 하고 본인이 이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케이스이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도 의사자 인정을 못 받는다면 이번 11월 달에 뭐 다시 심사가 열린다고는 합니다만은 그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결국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좀 더 그 동료와 다른 분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한 것들이 인정받아서 이 유가족들이 위로가 될 수 있으면 하는 게 저희 마음이고, 이번에 해당 부처에서 재조사를 다시 하셨다니까 네. 다시 한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보면은요, 보건복지부나 이런 쪽에서 이렇게 의사자 인정하거나 하는 게 상당히 소극적이고 조금 너무 이렇게 형식적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의사자라고 하는 게 결국 우리 사회가 이런 안타까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좀 더 나아지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주변의 사람들 먼저 생각한 분을 기리고 유족을 애도하는 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유족들은 본인들이 받은 조의금도 다 기부하고 무슨 경제적인 이유로 신청하셨다기보다는 그 명예라는 게 특히 아이들에게 살아가는 희망이라고 얘기했다는 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보면 볼 필요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끝으로 오늘 12월에 임세원 교수 추모 콘서트가 열린다고 하던데 저희 YTN 라디오와 함께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네, YTN 라디오에서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12월 3일에 이제 저녁에 YTN 공개 홀에서 뭐 이은미님이나 전재덕님 같은 또 함께 해주시고, 동물원의 김창기, 네, 이분은 이제 정신과 선생님이기도 하셔서 임세원 교수의 추모곡을 만들어서 그날 이제 처음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애도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군요. 모쪼록 그런 콘서트 잘 되길 바라고요. 교수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였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네, 바로 내일이죠. 29일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날입니다. 지방자치, 자치분권, 좀 약간 무겁고 딱딱하게 여겨지지만 결국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말이 있듯이 내 삶을 바꾸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정책과 활동들을 말하는 거죠. 지방자치 날을 맞이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 현 주소를 짚어보는 특별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우 위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내일이 지방자치의 날이라고 앞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날입니까, 이 날이? 네,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1970년대, 80년대는 그 민주화 열풍이 아주 뜨겁던 시절입니다. 네. 1987년 60항쟁으로 큰 전환기를 맞는데요. 그 60항쟁 결과로 1987년 6월 29일 날 당시 노태우 대통령께서 6.29 선언이라는 걸 합니다. 네. 그 그렇죠. 6.29 선언의 내용은 그 민주화 세력들이 크게 두 가지 구호가 있었는데 하나가 대통령직 선제고요. 하나가 지방자치 부활이었습니다. 네. 예, 요거 두 가지를 약속을 하는 날이었고 그 약속에 따라서 1980년 10월 29일 날 제9차 헌법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그 헌법 개정에 의해서 네. 대통령도 유권자가 직접 뽑고 지방자치도 실시되는 그거에 이제 10월 29일이라 예,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 지방자치의 날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지방자치의 날, 뭐 날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좀 구현이 되고 실현이 돼서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치분권이라고. 예, 지금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그 자치분권이라는 용어를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요. 네. 그 용어가 지닌 의미는
1987년 그 당시 헌법의 내용이나 그 법률의 내용이 지방자치라는 집을 만드는데 초안을 뒀다면 네. 그 안에 내용을 담는 게 이제 저희들은 지방분권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미 마련된 지방자치라는 집안에 알찬 내용을 담지 않은 지방분권을 합한 용어가 자치분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방자치를 보다 윤택하게 하는 그런 권한 이양이라든지 주변에 여건을 마련하는 과정을 자치분권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죄송스러운 말이긴 한데 우리 이제 지방선거 같은 거 하고 그럴 때 보면은 막 정말로 풀뿌림지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직접 뽑아야 됩니다라고는 하지만 또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면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뭘 했나 뭐 하나 이러면서 안 보여요. 안 보이기도 하고 또 오히려 심심치 않게 안 좋은 일에 연루되기도 한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결국 이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럼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해야 될까요? 지금 그 사회자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는 1991년 저희들이 지방의회를 부활했고 1995년 이제 지방정부 장석 단체장들 선출하게 됐는데 네.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민들이 뽑은 대표들이 꼼꼼하게 지역사 이름을 잘할 수 있는 제도적 요건이 충분히 갖춰지지 못한 상태에서 집만을 이렇게 울타리만 만들어 놓는 상황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틀을 잡아놓은 자치분권의 집 속에 알찬 내용들을 좀 담아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위 주민들이 뽑은 대표자만의 자치가 아니고 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논의하고 결정하는 그런 자치를 지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치분권으로 뭘 했습니까? 눈에 띄는 거라든가 우리가 알만한 거. 지금 성과. 네. 성과를 말씀드리면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제 큰 변화가 그동안 이제 지방자치단체들이 일을 할 때 가장 부족한 게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재정분권의 필요성을 꾸준히 지적해 왔고 또 오래전부터 재정분권의 논의는 많이 되어 왔습니다만 그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문재인 정부 작년이죠. 지방소비세를 10% 인상을 해서 그게 작년에 4% 올해 6%인데요. 작년에 3.5조 원. 그다음에 올해 한 5.3조 원. 그래서 한 8.8조 원의 그 지방 세원을 확충한 게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게 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권한을 두고 어느 정부가 더 열심히 잘하냐 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이제 오랫동안 중앙집권 체제에 이렇게 젖어 있어서 그 지방자치의 소중함이나 이걸 사실 또 등한시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각 부처가 만든 모든 법령들이 자치분권 이념과 정신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사전에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네. 원래 7월 1일 날 만들어진 제도인데 그 사이 한 1,700여 건의 법령을 협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방자치나 지방분권을 이렇게 옥죄는 그런 제도의 제도를 만드는 일은 상당히 좀 어려워졌다 하는 게 이제 가시적인 성과고 또 하나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건 작년 올해 한 2년 동안에 저희들이 중요한 법률 3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저희들이 그 자치분권 3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87년도 법이 잠깐 좀 불완전했기 때문에 만 30년 만에 그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자치분권의 종합계획인 그것을 이제 법률에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도 꾸준히 논의만 됐지만 실현되지 않았던 자치경찰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이제 사실 자치분권의 핵심은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으로 넘기는 일인데 한 570여 가지의 중앙행정 사무를 지방으로 넘기는 지방이양 일괄법이라고 하는 법률이 지금 국회에 가 있어서 저희들의 희망은 정기국회 내에 이 자치분권 3법이 좀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만약 이 법률이 통과가 되면 30년간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자치분권의 제도적 요건이 충실히 갖춰진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분권으로 이룬 주요 성과는 기본적으로 세원을 확보했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중요한 법들을 만들어서 이제 사실은 어떤 식으로 일을 잘할 수 있을지 토대를 만들어놨다 이런 건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 돈이 있어야지 일을 하는 거니까 그런 얘기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좀 전에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자치경찰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네. 자치경찰제가 뭡니까? 이게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같이 얘기가 되는 것 같던데. 네, 그건 뭐냐 하면
이제 우리보다 지방자치의 역사가 오래된 나라들은 네. 경찰을 이원조로 운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를 보호한 정부 같이 외사 국가가 해야 할 를 우리가 국가경찰이라고 하고 또 지역 사회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돌보는 그런 경찰을 자치경찰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역사적으로 자치경찰을 한 번도 가져보지를 못했습니다. 네. 국가경찰이 모든 업무를 다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가 됐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자치경찰에 대한 논의를 가장 많이 하신 대통령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제도적 그 주변적 환경이 성숙되지 못해서 되지 못하다가 이번 정부에 들어서 가장 구체적인 자치경찰제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안은 현재 한 12만 명 되는 국가경찰을 그중에서 한 4만 3천 명을 떼어내서 네. 자치경찰을 만드는 그 내용인데 이렇게 떼어내는 내용은 몇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일각에 보시면 국가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권의 경찰한테 넘어가면 경찰권이 너무 비대해지는 거 아니냐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우선 그거를 일단 예방하는 조치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12만 명의 경찰 조직을 한 4만 3천 명을 떼어내니까요. 이게 두 번째 의미는 우선 지역에 있는 각종 행정들이 있는데 이게 치안 행정하고 연결되지 못해서 불편을 겪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치매 환자의 실종 사건이 일어난다 그러면 지금은 경찰 정보망과 일반 행정이 단절돼 있어서 그걸 찾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게 통합되면 10분 이내에 이렇게 실종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 신속해진다는 거고요. 또 가끔씩 우리 주민들이 불편사항 보시면 건너목 하나가 좀 옮길래도 굉장히 힘이 든다. 네. 잘못된 신호체계 하나 걸린데도 몇 달씩 걸린다 이런 말씀들이 계신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지역교통 문제들이 이런 게 굉장히 주민 편의적으로 개선된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은 그 자치경찰에 큰 기대를 하고 있고요. 요거 관련된 법률이 지금 국회에 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자치경찰법이 통과될 가능성도 크고요. 또 설사 다른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저는 자치경찰법은 지방자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실현돼야 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현재 제주도가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뭐가 잘 되고 있다 이런 얘기 못 들은 것 같은데요. 2006년도에 우리 제주 특별자치도라고 하는 그 네. 특별자치 실험하는 때 생긴 제도인데요. 네. 그때는 사실 그 자치경찰에 관련된 권한이 너무 미약해서 또 제주도민한테는 그렇게 신뢰받는 경찰로는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작년 2018년이죠. 문재인 정부가 자치경찰을 논의할 때 그 제주경찰청에서 병력을 한 200명을 추가로 파견하고 네. 또 두 기관 간의 업무 협약을 통해서 지금은 업무가 많이 확대가 돼서 저는 이제 옛날 그 평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자치경찰법이 시행이 되면 저희들이 그 몇 가지 시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제주자치경찰부는 지금보다도 훨씬 앞선 단계의 그런 자치경찰을 시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지방분권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 하나가 지방분권형 개헌이었는데요. 이게 뭐예요? 지방분권형 개헌? 지금 그 지방분권은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권한 배분에 관련된 얘기인데 네. 이건 사실은 국가 운영체제를 어떻게 하려고 하냐는 가장 근본적인 정치행정 구조에 관한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그 중앙정부 중심의 중앙집권적 헌법을 갖고 있는데 자치분권의 대국민 약속을 하신 문재인 정부는 분권 헌법으로 고치면 이게 가장 이상적인 거거든요. 그 오랫동안 중앙집권적이었던 프랑스도 분권 헌법을 만들고 또 예를 들면 이탈리아도 만들고 이제 그런 예와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보시면 이제 우리는 이제 지방에 있는 정치 주체의 공식 명칭이 지방자치단체인데 네. 사실 원래는 지방정부라는 용어가 맞는 거거든요. 정부라는 용어는 스스로 정책도 만들고 집행하고 이런 권한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그렇게 못 부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지방정부 용어를 사용하는 거. 그 지방정부에게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서 상당한 양의 권한을 주는 거. 그러니까 자치권을 헌법에서 보장하는 거죠. 그다음에 중앙과 지방이 공식적으로 상하관계가 아니라 상호 대등한 정책의 파트너라고 하는 이런 사항들을 담을 것이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되지 않아서 비록 좌절되긴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자치분권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은 조만간에
뭐 다시 한번 추진해도 저는 충분히 무방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은 지방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고 지방 나름대로 처리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그런 것들을 신속하게 순발력 있게 제대로 대처를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지방 분권형의 그런 그 여러 가지 조치들을 통해서 훨씬 더 좀 주민 편의적으로 이걸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무슨 중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이렇게 조그만 땅덩어리에 인구도 별로 없는데 뭐 굳이 지방 분권까지 하면서 괜히 돈만 들어가고 피곤하게만 할 일이 뭐 있느냐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는 우리나라의 몇 가지 현상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저희도 무슨 수도권의 그 인구의 비율을 우리가 수도권 집중도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수도권 집중도요. 네. 근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 9월에 50%가 넘었습니다. 네. 이 말은 국토의 11%인 수도권 지역의 인구의 50%가 밀집해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가까운 일본도 동경의 수도권 집중을 걱정하는데 그것은 30%가 아직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인구가 특정한 한정된 장소에 많이 모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집값이 유난히 비싸다든지 네. 또 물가가 많이 비싸다든지 출퇴근 시간에 정말 사람이 겪지 못할 다양한 교통상의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그렇죠. 저는 이런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뭐 같은 맥락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너무 커서 뭐 지방에 가시면 뭐 웬만한 환자는 다 서울로 간다든지 뭐 쇼핑을 하러 다 서울로 간다든지 하는 말이 우리 심심찮게 듣지 않습니까? 네. 네. 그다음에 지금 또 뭐 이미 뭐 여러 번 다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지방에서는 인구의 감소로 지방 소멸을 좀 걱정하고 네, 있는데 그렇죠. 이게 저는 중앙정부 중심의 국정 운영이 저는 낳은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거를 근본적으로 지역에서 좀 하는 역량을 부여하려면 지역 스스로 지역의 문제에 대응하는 저는 이런 체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저는 그게 자치분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관으로부터 시작되는 지방 분권도 중요하지만 네. 그 자발적인 마을 공동체 활성화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네.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 마을 실험 같은 게 있는데요. 네.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지원하거나 활성화하는 방안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주민주권이라는 개념입니다. 주민주권이요? 네. 그러니까 주민이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주민주권이 그런 개념이 보편화되면 저는 지방정부에 상당히 많은 권한을 보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각 지역들이 지역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를 학습하는데 저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그런 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분권 지금까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이었습니다. 이슬람은 관용의 종교입니다. 테러를 일삼는 조직은 일종의 사이비입니다. 오늘 김영미 분쟁 전문 PD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IS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해석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관용의 종교를 잘못 해석하면 테러의 변명이 되느냐.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검찰개혁, 선거법 개정 모두 그 이상과 원칙은 훌륭하지만 각자의 셈법에 맞게 해석을 하다 보니 본질이 없고 어지러운 계산만 남았습니다. 국민들의 명쾌한 해답을 원하는 거죠. 더 나은 정치, 더 나은 대한민국. 노예의 출발새 아침 내일 아침 8시 7시 15분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변함없이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